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 작가의 서재.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경찰대 학생들이 다녀간 일이 아무래도 꺼림직하다. 박주태를 잡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밤새 은희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최악을 상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날이 밝는 대로 놈을 찾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러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새 은희가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반항하는 건가? 노트를 들추거나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이 기록되어 있곤 한다. 기억을 잃어가고 있으니 당연한 일. 기억이 없는 나 자신의 행위, 생각, 말을 읽는 기분은 묘하다. 젊어서 읽는 러시아 소설을 오랜만에 다시 읽는 것만 같다. 배경도 익숙하고 등장인물도 낯이 익다. 그런데 새롭다. 이런 장면이 있었던가? 은희에게 지난밤에 왜 집에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은희는 귀민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넘기는 동작을 계속하며 내 눈을 피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애써 참고 있을 때의 버릇이다. 그 버릇 너머로 어린 은희가 보인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게 의존하던 철없던 아이가. 다 지난 일을 뭘. 은희가 화제를 돌리려 했다. 왜 안 하던 짓을 해? 어디서 자고 온 거냐? 어디서 자고 왔으면 뭐. 은희가 평소답지 않게 말꼬리를 울린다. 저리 발끈하는 걸 보면 그놈과 같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제는 변명조차 하지 않는 은희. 어차피 내가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 내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기억을 붙잡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놈은 푸른 수염이다. 무슨 수염? 그 사람 수염 안 길러. 은희는 교양이 부족하다. 놈은 어째서 은희를 살려두는 걸까? 일종의 인질일까? 내가 자기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은희를 가까이 두는 걸까? 그럴 바에야 먼저 나를 처리해버리면 될 것을 뭘 망설이는 거냐, 이 박주태? 은희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다. 나는 몰래 방문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은희는 박주태와 단단히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쉼없이 그의 이야기를 한다.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말하고 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나는 처음 듣는 것 같다. 은희는 한 번도
가정다운 가정에서 살아보지 못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그 뒤로는 나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은희는 가정다운 가정을 꾸릴 단꿈에 젖어 있다. 그런데 은희야, 상대가 왜 하필 그놈이란 말이냐? 왜 하필 네가 사랑하는 놈은 너의 부모를 죽인 내 손에 죽을 운명이란 말이냐? 박주태를 빨리 죽이고 싶다. 그런데 자꾸만 까무룩 정신줄을 놓는다. 마음이 급하다. 이러다 아무 일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건가? 우울하다. 은희 지갑에서 안 형사의 명함을 발견했다. 안 형사는 왜 나를 쫓는가? 마지막 남은 복명심일까? 박주태의 위험을 경고한 이후로 은희는 나를 노골적으로 피한다. 그러나 은희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언젠가 내 뇌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혹은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힌 후에라도 은희는 내 노트를 읽게 되리라. 녹음된 것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리라. 자기를 위해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리라. 낮에 연구소로 형사가 찾아왔었어요. 은희가 말했다. 물어보니 안 형사인 것 같았다. 엄마에 대해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니? 아는 게 있어야죠. 모른다고 그랬죠. 이제 와서 형사가 왜 네 엄마에 대해 캐고 다닐까? 내가 알아요. 나야말로 그쪽에서 아는 거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내 생모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형사 말로는 실종된 상태래요. 생부는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 진단서도 있고 사망 신고도 돼 있지만 엄마는 없대요. 장기 실종으로 사망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말했니? 안 형사한테. 이상하다고? 네. 그랬더니 안 형사도 그렇대요. 과원 원장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네 엄마는 죽었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엄마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모르지. 어쩌면 아주 가까운 데 있을지도. 예를 들면 우리 집 마당이라든가. 녹음기를 틀어보니 며칠 사이 노래가 여러 곡 녹음돼 있다. 김추자와 조용필의 노래들이다. 박인수의 봄비도 있네.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언제까지 내리려나. 마음마저 울려주네 봄비. 왜 불렀을까? 모르겠다.
모르니까 화가 난다. 다 지워버리려 했지만 지우는 법을 몰라 내버려 두었다.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박주태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마를 지그시 눌렀다. 박주태는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나는 물었다. 누구인지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는 말했다. 자기와 나는 같은 종자라고. 자기는 첫눈에 그걸 알아보았다고. 그리고 내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자기는 대번에 눈치챘다고. 나를 죽일 건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더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방을 나갔다. 역시나 내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놈이 준비하고 있다는 게임이 뭘까? 수치심과 죄책감. 수치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것이다. 죄책감은 기준이 타인에게 자기 바깥에 있다. 남 부끄럽다는 것. 죄책감은 있으나 수치는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타인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는 수치는 느끼지만 죄책감은 없다. 타인의 시선이나 단죄는 원래부터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심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죽이게 된 사람도 있다. 나 같은 인간이 더 위험하지. 박주태가 은희를 죽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생명을 살렸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안영사가 앞에 있다. 그가 언제부터 우리 집 툇마루에 앉아 나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간부터 보는 TV 드라마 같다. 아이, 하필 그 가게란요. 그러니 제가 환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슨 가게 말씀이요?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물었다. 담배 가게 말입니다. 예, 제가 늘 담배 샀다는 그 가게요. 이게 담배 가게가 어쨌다는 거요? 곰처럼 생긴 안영사의 눈길은 무심한 듯 날카롭다. 정말 깜빡 하시나 보네. 아니, 죽은 여자가 그 담배 가게에서 일했다니까요. 이제 갈피가 잡힌다. 내 8번째 희생자는 흔히 말하는 담배 가게 아가씨였다. 안영사가 거기 단골이었구나. 그런데 어쩌다 이야기가 여기로 흘러왔을까?
그래서요. 아이, 그 아가씨가 지금도 꿈에 자꾸 나와요. 범인 좀 꼭 잡아달라고. 내가 말했다. 꼭 잡으시오. 응. 예, 잡을 겁니다. 안 형사가 말했다. 헌데 요즘 그 활개치는 그 연쇄살인범 잡는 게 더 급한 것 아니오? 그거야 합동수사본부에서 할 일이고요. 저는 뭐 한직이니 뭐 취미생활이나 하다 가야죠. 안 형사는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낸다. 몸에 나쁜 이 담배가 치매에는 좋다더군요. 변명처럼 뇌까리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도 담배나 배워둘 걸 그랬어. 안 형사가 담배 한 대를 뽑아 내밀었다. 한 대 하시겠습니까? 할 줄 모르오. 안 형사의 담배 연기가 기둥을 핥으며 위로 올라간다. 설마 한 번도 안 태워보신 건 아니겠죠? 예. 아이, 근데 저 개가 사람을 참 잘 따르는군요. 예? 저놈 이름이 뭡니까? 그가 쫑쫑 소리를 내며 개를 유인한다. 잡종의 누렁이는 일정 거리 이상으로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서 꼬리를 흔들어 댄다. 우리 집 개가 아닌데 이 대문을 닫아놓든지 해야지. 아무 놈이나 입 막 드나들고. 전에도 있던데요. 이 집 개가 아니에요? 못 보던 놈이 요즘 들어 들락거린다니까요. 저리 가! 아니, 놔두세요. 그 얌전한 놈인데요. 근데 입에 물고 있는 게 저 뭡니까? 소뼈가구지. 아랫집에서 늘 곰탕을 끓이고 있으니 그 집에서 물어왔을 테지. 에이씨, 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어떻게 인간이 주야장천 곰탕만 먹고 살 수 있는지. 에이씨. 그런데 그 형사 양반이 찾는 그 범인은 왜 지금껏 안 잡혔을까? 응? 혹시 벌써 죽은 거 아니오?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 편히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저만 해도 이렇게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사람을 그렇게나 많이 죽인 놈이 발 뻗고 잤을 리가 없죠. 예. 죽었더라도 온갖 고약한 병은 다 걸려서 고생 꽤나 했을 겁니다. 예.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치매에도 영향이 있으려나? 뭐가요? 살인이요? 안 형사의 눈이 번뜩인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 스트레스 말이오. 그 아무래도 관계가 없지는 않겠죠. 응. 아이가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게 다 인생에. 그 다음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안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활력소? 그렇소. 인생에 활력소 아니오. 우리는 괜히 함께 웃었다. 누렁이가 몸을 낮추고 멍하고 짧게 우리를 향해 짖었다. 모든 것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글로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녹음했다고 생각한 말이 글로 적혀 있다. 그 반대도 있다. 기억과 기록, 망상이 구별이 잘 안 된다. 의사가 음악을 들어보라고 했다. 그의 추천에 따라 집에서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다. 무슨 효과가 있을지 새로운 약도 처방해 주었다. 며칠 사이 증세가 많이 호전됐다. 새로 처방받은 약 때문인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밖에 나가고 싶어졌다.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흐리멍텅하기만 하던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다시 좋아진 것 같다. 의사와 은희의 의견도 그랬다. 치매는 노년기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증 자체가 치매를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그러니 우울증이 개선되면 치매도 느리게 진행하거나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의사가 설명했다. 오랜만에 자신감이 샘솟는 걸 느낀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렇게 정신이 또렷할 때 미뤄뒀던 그 일을 해야겠다. 여성의 시체 한 구가 더 발견됐다. 이번에도 농로의 배수관이었다. 피해자를 결박한 방식이며 유기한 장소까지 수법이 똑같다.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경찰들이 들깨떼처럼 몰려들어 법석을 떤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박주태를 질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령 붙잡힌다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가끔 생각한다. 이상하다. 좋아야 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다. 인간 사회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 나는 철학은 모른다. 내 안에는 짐승이 산다. 짐승에게는 윤리가 없다. 윤리가 없는데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늙어서일까? 내가 지금까지 붙잡히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아서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날마다 살인을 생각하고 그것을 도모하던 때 아니었을까? 그때 나는 바짝 조인 현처럼 팽팽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오직 현재만이 있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몇 년 전 치과에 갔다가 몰입의 즐거움 어쩌고 하는 책이 있기에 대충 읽었다. 저자는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이보게, 저자 양반, 나 어릴 때만 해도 아이가 하나에만 몰입하면 어른들이 걱정을 했다네. 애가 외골수라며.
그때는 오직 미친 사람들만 한 가지에 몰입을 했지. 오래전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골몰하며 얼마나 깊이 몰입했는지, 거기에서 얼마나 큰 즐거움을 얻었는지를 당신이 안다면, 몰입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그 입을 다물 거야. 몰입은 위험한 거야. 그래서 즐거운 거고. 아무도 해치지 않고 살아온 지난 25년의 삶,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부한 일상에 또 일상. 엉뚱한 사람을 연기하며 너무 오래도록 살아왔다. 다시 몰입하고 싶다. 교통사고 직후 극심한 선망을 겪었다. 뇌수술의 여파였을 것이다. 너무 심해서 간호사들이 내 팔다리를 침대에 묶어놨었다. 몸이 묶여있으니 마음만 훨훨 날았다. 많은 꿈을 꾸었다. 그때의 그 기이하도록 생생한 꿈 하나가 실제 경험한 것처럼 내 뇌리에 지금도 남아있다. 몽중에 나는 회사원으로 새 아이의 아빠였다. 위로 딸이 둘, 막내는 아들이었다. 아내가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나는 관공서처럼 보이는 어떤 곳으로 출근을 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안정된 삶의 그 달큰한 무료함, 내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당구를 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직원이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전해준다. 전화해보니 아내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여보, 여보, 여보를 외치는 소리.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긴다. 집으로 달려가면서 나는 뭔가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내뱉을 수가 없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내와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이 들이닥쳐 내 손에 수갑을 채운다. 이건 뭘까? 내가 나를 잡으러 집으로 달려온 것일까? 선망이 지나간 후 그 꿈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상실이었을까? 잠깐이나마 경험했던 평범한 삶으로부터의 추방된 것,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것, 실제로 가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 상실감은 기묘하다. 그저 마취약의 효과로 인해 빚어진 장난에 불과하지 않은가? 나의 뇌는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인가? 그런데 꿈속에서 경찰이 나를 체포하던 순간에 내가 느낀 안도감 또한 곱씹을 만하다. 그것은 오랜 여행 끝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본 인간이 마침내 낡고 추레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낄 법한 감정이다. 나는 도시락과 사무실의 세계가 아닌 피와 수갑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이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오직 딱 한 가지에만 능했는데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자긍심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것일까?